제국의 왕을 넘어 지구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도를 하나의 거대한 매장으로 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문을 닫고 말 안 듣는 직원은 가차없이 내다버리죠. 그 남자가 내 말을 무시하는 배응망덕한 인간들이라며 분노했을 때 전 세계의 질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저앉고 유럽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할 때 유독 한 곳만이 차갑게 웃으며 외면해버렸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장사꾼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제국의 패권을 멈출 정지 버튼과 세상을 뒤집을 발사 버튼을 동시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리려던 그곳이 사실은 그동안 억지로 잠재웠던 무시무시한 야수를 가두고 있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남자의 오만이 불러온 감당할 수 없는 역전의 시나리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목줄을 쥐고 판을 새로 짜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0년째 같은 말을 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1987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40년 사이에 한국은 미국이 절대 떠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믿었겠죠. 캠프 험프리스, 세계 최대 미군 기지. 건설비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냈습니다. 남의 돈으로 집 짓고 월세 더 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으로는 당장 떠나겠다 외칩니다. 그런데 펜타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뒤로는 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과 전략가가 서로 다른 판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타미르 볼코프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실 총괄 분석관 출신, 지금은 MI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그 아이러니의 실체를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뺀다고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공식 채널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기지 한복판에 낯선 발사대가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보통 장비가 아니었어요. 드론과 순항미사일, 박격포까지 인공지능으로 자동 요격하는 차세대 방어체계였습니다. 이름은 IFPC, 간접화력 방어능력 체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원래 이 장비는 괌에 처음 배치하기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태평양 전략에서 괌이 얼마나 중요한 거점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 괌보다 2년이나 앞당겨서 한국 땅에 먼저 들여놓은 겁니다. 입으로는 떠나겠다 하면서 손으로는 가장 귀하고 비싼 장비를 가장 먼저 한국에 심어놓은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펜타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가 왜 40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그 뿌리를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겉으로만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뉴욕의 부동산 업자였죠.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웠고 뉴욕 부동산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세계에서 협상이란 이기거나 털리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이 사고방식이 정치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맹이란 함께 싸우는 전우가 아니라 계산서를 나눠야 하는 계약 상대입니다. 나토가 돈을 덜 내면 즉시 압박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군대를 빼겠다고 하죠. 이게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구조를 본능적으로 못 참는 겁니다. 부동산 협상에서 상대를 궁지로 몰아 가격을 후려치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전문 용어로 로우볼 전략이라고 하죠. 일단 터무니없는 조건을 던져서 상대를 패닉 상태로 만든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협박이고 협박이 아니라 협상 기술이죠. 실제로 198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 $3만 들여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외교 문제에 사비를 쏟아부은 거죠. 내용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 더 이상 혼자 이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하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죠. 그렇다면 펜타곤은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유럽이 혼비백산하고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왜 미국의 전략가들은 오산 기지에 말뚝을 더 깊이 박아넣고 있는 걸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거기 있죠. 한국이 빠지는 순간 미국의 중국 봉쇄선 북단이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일본은 고립된 섬이 되고 미국은 태평양 한복판까지 밀려나야 하죠. 이건 전략적 판단이 아닙니다. 지리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장사꾼은 오늘 얼마를 더 받아낼지 계산하고 있고 전략가들은 50년 후 태평양을 누가 지배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줄줄이 한국을 선택했죠.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사들이고 루마니아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동의 왕세자들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더 스트리트는 이 현상을 보도하면서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종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이 자국을 향해 쓴 표현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이 보도에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 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협박이 마케팅이 된 겁니다.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젠가 이 카드를 꺼낼 것을 알고 준비해왔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발을 뺄 수 없는 구조를 하나씩 심어온 거죠. 남의 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자물쇠는 이미 집주인이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열쇠가 없는 거죠. 결국 못 떠나는 건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년째 같은 협박을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그 협박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 자물쇠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이었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거부했습니다. 영공 통과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독일도 미온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터져나왔죠.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나토가 흔들리는 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니까요. 유럽의 안보 질서 전체가 뒤흔들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온 유럽 주둔 미군 체계가 한 사람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죠.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급히 백악관으로 날아갔습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들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자세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파병 성적표 하나로 동맹을 줄 세운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스페인이 결국 무릎을 꿇고 호르무즈 파병을 약속할 거라고 믿었겠죠. 전 세계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국방부가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200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계약 규모가 3조 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터진 발표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은 이미 2025년부터 한국과 긴밀하게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죠. 미국의 생산 지연과 안보 흥정에 진작부터 질려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검토 소식은 오히려 스페인에게 완벽한 명분을 안겨줬어요.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생긴 거죠. 협박이 탈출구를 열어준 셈입니다. 스페인이 공개한 테스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유럽산보다 20% 이상 정밀하고 납기는 미국보다 3배나 빠르다는 결과였죠. 성능도 안 나오고 납기도 못 맞추는 미국 무기를 왜 기다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협박하는 나라보다 실력을 보여준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을 압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둔 상태였던 겁니다. 장사꾼이 협박을 준비하는 동안 전사는 이미 종신 계약에 말뚝을 박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계약에는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스페인 현지 방산업체와 하나가 손을 잡고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방산 기업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바로 기술 이전 거부였거든요. 비싸게 팔되 만드는 방법은 절대 안 알려주는 구조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종속 관계를 파는 겁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미국한테 와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미국한테 와야 하고 수리가 필요해도 미국한테 와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역량 자체를 키울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이 방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방산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찍을 들고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 동맹국들의 손을 잡은 거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우리가 지켜줬더니 되레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같은 프레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비즈니스 심리전이에요.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거죠. 감정을 건드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스페인은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대신 데이터를 꺼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답한 겁니다. K9 200대, 3조 원짜리 계약서가 그 답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원칙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한국도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으면 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한국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보다 강력한 압박 카드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구도를 다르게 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흔들려 할수록 유럽은 한국 무기를 더 찾게 됩니다. 미국이 동맹을 계산서로 취급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나라들이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하고 그 무장을 도와줄 나라로 한국을 고르고 있거든요.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방산의 시장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죠. 스페인 사례가 터지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한 상태였고 루마니아도 뒤를 따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기지를 옮기겠다고 위협한 바로 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큰손이 된 겁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그림이 유럽 전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쌓여가는 동안 미국 방산 기업들은 조용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고 가격은 높고 기술 이전은 거부하는 미국 방산의 민낯이 비교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협박이 비교를 만들고 비교가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의 끝에 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정치는 의도치 않게 K방산의 가장 강력한 광고판이 됐습니다. 채찍을 휘두를수록 한국으로 향하는 계약서가 늘어났고 압박이 셀수록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장사꾼의 계산기는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들 중에 세상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북한의 핵을 무서워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제가 펜타곤에서 일하던 시절 전략가들이 진짜로 잠 못 이루며 걱정하던 건 북한의 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침묵하는 핵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9배 인상을 들고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한국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이었죠. 과거에도 이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동맹국을 계산서로 취급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반복되면서 핵무장론은 더 이상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미국 스스로 만들어준 명분이죠. 한국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숫자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한국 국민의 안보 의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핵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핵심이에요.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짓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죠. 원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뿌리가 같습니다. 핵분열 반응을 제어하는 원리,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기술, 냉각 시스템의 정밀도. 이 모든 공학적 퍼즐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건 오직 결심뿐이에요. 핵보유국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한국이 정말로 그 결심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핵무기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분열 물질과 그걸 실현할 투하 수단입니다. 먼저 핵분열 물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전들은 수십 년간 가동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사용 후 핵연료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원전 부지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은 수만 톤에 달하죠. 지금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어서 이걸 재처리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떠나고 협정이 파기되는 순간 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수개월입니다. 수년이 아닙니다. 수개월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은 수백 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 숫자가 현실로 펼쳐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투하 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 자체보다 그걸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려보내는 미사일 기술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걸 갖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바로 그거죠. 특히 현무5는 8톤이 넘는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8톤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전술핵급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무5가 시험 발사됐을 때 땅이 흔들리는 영상이 공개됐죠. 핵이 아닌데도 그 충격파가 카메라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핵탄두만 얹으면 그 순간 현무5는 전략 핵미사일이 됩니다. 투하 수단은 이미 완성된 거죠. 한국은 지금 핵무기 제조의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딱 하나만 안 한 상태입니다. 핵탄두를 올려놓는 그 마지막 단계만요. 제가 펜타곤에서 봤던 극비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게 아니다.
한국을 1년에서 2년 안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씩 대조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전 기술, 사용 후 핵연료 보유량, 현무 시리즈의 완성도. 퍼즐 조각이 이미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억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왜 펜타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이 핵을 선언하는 날, 일본 내 핵무장론자들은 바로 그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대만도 움직이죠.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유지해온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NPT가 완전히 붕괴하는 거예요. NPT는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근거 중 하나죠. 그게 무너지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함께 흔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몇 푼 더 받으려다가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장사꾼의 계산기가 전략가의 지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주한미군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방패로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선을 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브레이크이기도 합니다. 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핵을 가질 명분도 필요도 줄어들죠. 그런데 미군이 떠나는 순간 그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한국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강해질까봐 곁에 있는 겁니다. 이게 냉혹한 진실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잠재적 거인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크고 있는 호랑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 문을 열려고 하는 거고요.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 하지만 전략가들은 그 협박이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코너로 몰면 돈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라는 재앙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소리쳐도 펜타곤은 조용히 말뚝을 더 깊이 박는 겁니다. 장사꾼의 계산기와 전략가의 지도가 전혀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미군이 떠나는 날,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합니다. 성조기가 내려간 자리에 떠오르는 건 한국의 새로운 주권 선언이 될 겁니다. 핵시계의 바늘은 이미 서울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계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숫자 하나를 던졌습니다. 4만 5천 명. 주한미군 규모를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를 공개 연설에서 버젓이 말한 겁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예요.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느끼죠. 2만 8,500명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게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숫자의 크기를 부풀려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종하는 거죠. 부동산 업자가 매물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숫자를 조작해가며. 그런데 이 게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 장부를 들고 나오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 장부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회의 테이블에 보고서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서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 전체를 뒤집는 선언이었죠. 우리를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 전략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비용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보호비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립한 거죠. 미측 대표단이 당황한 건 당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친 게 아니라 논리와 숫자로 정면 돌파했으니까요. 장사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는 더 정확한 계산서를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계산서의 내용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독일은 주둔 비용의 18%를 부담합니다. 일본은 50% 수준이죠. 그렇다면 한국은요? 70에서 77%입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중 압도적 1위예요. 이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독일 18%, 일본 50%, 한국 77%.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압박하는 나토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나토의 평균 방위비 분담 수준이 국내 총생산의 2%인데 한국은 그 기준조차 훌쩍 넘어섰죠.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데이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를 부풀렸지만 한국은 진짜 숫자로 반격한 거죠. 그런데 77%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가 더 있어요.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미군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로 환산하면 매년 수조 원이 넘는 가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걸 방위비 분담금에 더하면 한국의 실질 기여도는 77%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라고 합니다. 땅도 내줬고 건물도 지어줬는데 월세까지 더 내라는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건 착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항의가 아니라 데이터로 맞선 거죠. 여기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분담금의 90% 이상이 결국 미국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비용, 미군 물자 구매 대금. 이 돈들이 돌고 돌아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돈의 영역에서 정작 돈을 받아가는 쪽이 어딘지 따져보면 그림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이 첨단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니까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죠. 그런데 그 무기를 누가 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사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한국은 미국 방산 기업들의 최고 VIP 고객인 겁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이 기업들의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면 입이 벌어집니다. 안보를 파는 상인이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객이 지갑을 닫는 날 미국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한국은 미국에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군수 산업을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협박의 근거로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이 분담금을 끊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하고 기지 토지 제공을 중단하면 미군의 동북아시아 작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립니다. 주한미군 운영 비용의 77%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니까요. 40조 원어치 무기 시장이 닫히는 거고요. 수십조 원짜리 토지 사용권이 반납되는 겁니다. 이게 역 레버리지입니다. 흔드는 쪽이 사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흔들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한국이 내민 데이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백악관의 논리입니다. 대주주가 지갑을 닫으면 회사가 멈추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대주주는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약한 세입자로 봤습니다. 월세를 올리면 군말 없이 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은 건물 지분의 77%를 가진 실질적 주인이었던 겁니다. 땅도 내줬고 건물도 지어줬고 거기다 세입자가 파는 물건까지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이었죠. 그런데 그 세입자가 월세를 더 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쪽이 어딘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은 숫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한국 앞에서 장사꾼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숫자로 시작한 싸움은 숫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건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한 카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항공모함 11척, 핵잠수함 수십 척.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압도적인 해상 전력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해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제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 본토 조선소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미 해군 함정들이 항구에 줄지어 서 있어요. 대기 기간이 수개월, 길면 수년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군함들이 항구에 방치된 채 녹슬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제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용접공이 없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요. 자동화 설비도 뒤처졌죠. 한때 세계를 먹여 살리던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패권의 실제 작동 여부가 한국의 제조 능력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극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러시아는 현재 40척이 넘는 쇄빙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핵추진 쇄빙선이에요. 북극해를 사실상 러시아의 내해처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45년이 넘은 낡은 쇄빙선 단 한 척. 그게 전부입니다. 세계 패권을 주장하는 나라의 북극해 전략이 이 수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IC 팩트였습니다. 핀란드, 캐나다와 손잡고 쇄빙선을 함께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화려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즉시 알아챘죠. 핀란드는 설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선체를 찍어낼 조선소 인프라가 없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통하죠. 대한민국 조선소입니다. 거제와 울산의 도크가 아니면 이 배를 만들 곳이 지구상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 캐나다를 앞세워 화려한 발표를 하는 동안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던 거죠. 장사꾼이 앞에서 협박하는 동안 뒤로는 그 상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수리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MRO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해군이 자국 조선소에서 배를 고치지 못해 한국 도크로 군함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해상 패권의 심장이 이제 버지니아가 아니라 거제와 울산에서 뛰고 있는 거죠. 한국 기술자들이 미군 군함의 녹을 닦고 엔진을 점검하는 동안 미 해군 장교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묘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펜타곤은 조용히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밀 유도무기 이야기를 해보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산 반도체와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망을 추적해보면 한국을 거치지 않는 미국 첨단 무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단 며칠만 멈춰도 미군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마비됩니다. 단 며칠이에요. 수개월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무기 생산이 한국 공장의 가동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소리칠 때 한국이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위비를 올리라고요? 그럼 우리 공장의 가동 시간당 수수료도 그만큼 올리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협박을 협박으로 받아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그렇게 의존하고 있다면 왜 한국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려는 거죠? 삼성이나 SK에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하잖아요. 정확히 봤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성이에요. 겉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면서 뒤로는 삼성, SK,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를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죠. 방위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동시에 우리 공장 좀 지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스스로가 한국 기술 없이는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협박과 구걸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의 민낯이 이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는 없죠. 으르렁대면서 손을 벌리는 사람.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냉혹한 현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북극해 전략도 성립할 수 없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한 거죠. 공식 문서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조선업에서 반도체, 배터리, 정밀 부품까지. 미군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망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군함을 고치는 곳도 한국이고 그 군함에 탑재된 미사일의 부품을 만드는 곳도 한국이며 군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곳도 한국이죠.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공장과 부품으로 얽힌 끊을 수 없는 산업 동맹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 미국의 패권이라는 기계는 부품 부족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방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위탁 공장 없이는 칼 한 자루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기를 사는 고객인 줄 알았던 한국이 알고 보니 그 무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이었던 거죠. 미국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수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제와 울산의 용접 불꽃이 꺼지는 날, 미국 해군의 심장도 함께 멈춥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도 협박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장사꾼의 본능이 전략가의 이성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한 카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방패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사려고 줄을 서는 한국의 무기체계.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동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중동에서 동시에 충돌이 벌어지자 미국 방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죠. 수주 잔량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장 쓸 미사일이 없어요. 주문은 넘쳐나는데 납기를 못 맞추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 방산업체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수주 잔량이 많다는 건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못 만들고 있다는 무능의 증거예요. 사달이 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미국을 기다리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산 천궁2가 실전 배치된 현장이었죠. 날아오는 표적 30개. 천궁2는 그중 29개를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96.7%입니다. 사실 나머지 한 발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격추하지 않은 거죠. 사실상 100% 완벽한 실전 결과를 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십니까?
미국산 패트리어트 팩3도 이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진짜 전장에서 날아오는 진짜 미사일을 상대로 거둔 결과예요. 그런데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이죠. 성능은 같거나 더 뛰어나고 가격은 절반. 어느 나라가 패트리어트를 고르겠습니까? 게다가 납기는 훨씬 빠릅니다. 미국 업체가 5년을 기약할 때 한국은 계약 후 빠르게 배송을 시작하죠. 천공투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방공시장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한국의 선전포고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철저한 블랙박스 방식입니다. 무기를 팔되 내부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부품이 고장나면 미국에서 공수해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하고 정비 매뉴얼도 제한적으로만 제공하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종속관계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을 나눠줬습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고 정비 기술을 전수하며 함께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죠. 나토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술을 숨기는 나라와 기술을 나누는 나라 중 어느 쪽이 진정한 파트너인지 전쟁을 겪어본 나라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계약서에 담은 거죠. 한국 무기를 구매한 나토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사용자 클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클럽이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도 함께 커지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한국이 자국 무기 시장을 잠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나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펜타곤이 한국 무기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으려 한다는 거예요. 미국 방산 업체들이 납기를 못 맞추는 동안 동맹국들의 방공망에 구멍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건 당장 배송 가능한 한국 무기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소리치던 그 시간에 펜타곤은 조용히 한국산 요격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과 전략가가 또 다른 판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협박이 날아들고 다른 쪽에서는 협력 요청이 들어오는 이 기묘한 구도.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꺼낸 가장 충격적인 카드가 등장합니다. 하이코어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죠.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마하6.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극초음속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의 손에 꼽힐 정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죠. 마하6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든 지상기지든 탐지하고 대응하기 전에 이미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항모킬러라고 불리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이코어 한 발이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한국이 가진 거죠. 하이코어에 탑재된 기술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램제트는 초음속 비행에서 공기를 압축해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고 스크램제트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도 연소를 유지하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건 비행체가 속도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이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방어망을 뚫어낸다는 거죠.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이 발사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뭘 느꼈을지 아십니까?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마하6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에요. 강대국의 간섭을 뚫어내는 주권의 속도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느 수준인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전쟁이 터지고 글로벌 방산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미국 방산 주가는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60% 이상 폭등했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시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실력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건 자본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 본능이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가 된 거죠. 결국 펜타곤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다. 그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기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다. 고객에서 공동 설계자로. 이 표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청구서를 보냈지만 펜타곤은 한국이 만든 마하 6의 무기 없이는 중국의 해상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형 삼축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자체 정찰 위성이 하늘을 덮고 LSAM이 적의 미사일을 막고 현무 시리즈가 땅을 겨누고 있어요.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죠. 그리고 그 실력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무기와 기술 말고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한 줄을 던지고 기자회견장에서 폭탄 발언을 날리고 다음 날 또 다른 말로 세상을 뒤집죠. 그런데 한국의 외교팀은 그 즉흥성에 즉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던질 때 한국은 수천 페이지짜리 문서를 꺼내놓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자구 하나하나, 국제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들이밀며 트럼프의 요구가 왜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흥분도 없습니다. 오직 논리와 데이터뿐이죠. 워싱턴의 베테랑 협상가들조차 이 방식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료가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는 말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올 정도예요. 깡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주먹이 아닙니다. 자기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고 법적으로 심판받는 상황이죠. 한국은 그 상황을 만드는데 지독하리만큼 능숙합니다. 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2021년 이란이 한국 선박 케미오를 납포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인질이 잡혔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온갖 명목으로 요구 조건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협상이 마무리될 즈음 이란이 황당한 청구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억류 기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 봉투값을 청구한 겁니다. 원래 금액의 10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굴욕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국제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부당한 요구를 원천 차단했죠. 500원짜리 쓰레기 봉투값도 원칙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이 원칙이 지금 워싱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라고 다를 게 없죠. 한국의 이 협상 방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선비 외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겉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속은 강철 같은 외유내강의 방식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물러서지 않죠. 법적 근거가 있는 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권형 협상가에게 이 방식이 왜 더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강권형 협상가는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원합니다. 분노하고 흔들리는 상대를 보면서 우위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반응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두꺼운 법전을 들고 나타나죠. 강권형 협상가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때릴 수 있는 감정적 약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한국이 활용하는 무기는 법전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빼려 할 때 한국은 미국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법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군대를 뺄 수 없게 의회가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한국이 미국 내 지한파 의원들과 꾸준히 관계를 쌓아온 결과였죠. 칼을 직접 들지 않고 상대의 칼로 상대를 막는 겁니다. 외교 전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 할 때 한국은 그 법을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아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미국 스스로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정당성에 대한 집착은 외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시위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질서를 지켰죠. 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이 나라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정당성에 흠집이 생기면 메시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정당성이 완벽할 때 메시지는 총알이 되죠. 한국인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순간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도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온 모범 국가라는 사실이 역설적인 무기가 됩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모범 회원국으로 수십 년간 약속을 지켜온 나라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깨뜨린 건 당신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명분도 당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없어요. 약속을 지킨 쪽이 논리적 우위에 서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논리에 관심이나 있나요?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 아닌가요?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싸우는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아니거든요. 국제 여론, 미국 의회, 동맹국들, 글로벌 미디어. 이 모든 청중 앞에서 한국은 가장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BBC와 CNN이 한국의 원칙 있는 대응을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사람과 국제 질서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나라. 이 싸움에서 누가 고립되는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적 고립자로 만드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동맹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한국은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정당성을 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은 화려하지만 한국의 논리 앞에서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힘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성과 가장 치밀한 논리로 세상을 이기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 못 떠나는 건 미국이에요.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기를 주고 병력을 받는 거래였죠. 표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도를 정반대로 읽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극동 지역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현대차가 빠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과 LG가 철수한 자리에는 중국산이 들어왔지만 품질 격차는 메워지지 않았죠. 한국산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이 끊기면서 러시아 산업 현장 곳곳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워서 내는 비명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속으로 애타게 기다리면서 밖으로는 으르렁대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못한 겁니다. 한국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기술이 권력인 시대에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게도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K방산 벨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실질적인 무기고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빠진 공백을 한국이 조용히 채우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흔들고 유럽에서 발을 빼려 할수록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동맹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한국 없이는 유럽의 안보 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밀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죠.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은 핀이에요. 그 핀 하나가 빠지면 수레 전체가 무너지죠. 한국이 바로 그 린치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중국 봉쇄선의 북단이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일본은 측면이 완전히 노출된 고립된 섬이 되죠.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돌파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은 하와이까지 밀려나야 합니다. 그 시점부터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되찾기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다. 수조 달러입니다. 한국 하나 잃는 대가가 수조 달러예요. 방위비 몇 푼 더 받으려다가 수조 달러짜리 전략 자산을 날리는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장사꾼이라면 이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 기지를 빌려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국토가 최첨단 미사일과 정찰 자산으로 촘촘하게 덮인 침몰하지 않는 대륙형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움직입니다. 격침될 수도 있고 항구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한반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고정된 채 레이더와 미사일과 정보 자산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거대한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포기하는 건 미국이 스스로 태평양 지배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 지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지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미군 철수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한국이 맞불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을 빼고 싶으면 빼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은 핵무장 선언을 할 명분을 얻게 되죠.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NPT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려요. 아니면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이 기업들이 미국 땅을 떠나는 날,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꿈도 함께 증발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결말이 없어요. 이게 코리아 쇼크의 실체입니다. 협박하는 쪽이 사실 더 많이 잃는 구조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군함을 수리해주고 미국의 미사일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고 유럽의 방공망을 채워주고 러시아 경제가 한국 기업의 복귀를 기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이 70년의 여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의 성공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된 겁니다. 미국 패권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서 한국은 가장 아래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입니다. 그 돌을 빼는 순간 건물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의 전략가들입니다. 미군 철수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날은 미국의 패권이 공식적으로 사망하는 날이 될 겁니다.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 문을 닫는 날, 닫히는 건 기지 문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함께 닫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건 미국의 논리입니다. 주도권은 이미 서울로 넘어왔어요. 한국은 이제 보호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가장 영리하고 가장 강력한 생존법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세상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은 사라지고 실력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